삼국지 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7번째 이야기, 반하일전. 원소, 반하에서 공손찬과 싸우고. 손견, 장강을 건너 유표를 치다. 손견은 유표의 포위망에 갇혀 어쩔 줄을 몰랐다. 다행히 정보, 황계, 한당, 세 장수가 죽기로 싸워 구출했지만 태반의 군사를 꺾인 뒤였다. 가까스로 길을 뚫고 군사들과 함께 강동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손견과 유표는 원수가 되었다. 한편 원소는 한 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량과 말먹이가 심히 모자랐다. 기주목 한복이 군용에 보태쓰라고 양식을 보내왔다. 모사 봉기가 원소를 달랬다. 대장부가 천하를 주름잡아야지 어느 세월에 남이 갖다 주는 것이나 받아먹으리까. 기주는 바로 토지의 세금이 지천인 곳이옵니다. 장군께서는 어째서 빼앗지 않나이까. 원소가 말했다. 좋은 계책이 없지 않은가? 봉기가 아뢰었다. 몰래 사람을 시켜 공손찬에게 기주로 쳐들어오라고 편지를 보내소서. 함께 협공하자고 하면 공손찬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킬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 한복 같은 멍청이는 반드시 장군께 자기 주의를 맡아달라고 할 터이니 그럴 때 직무를 인계받으시면 손을 늘어뜨린 채 얻을 수 있사오리다. 원소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편지를 써서 공손찬에게 보냈다. 함께 기주를 쳐서 그 땅을 반으로 나누어 갖자는 내용이었다. 공손찬은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하며 그날로 군사를 일으켰다. 원소는 다시 한복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어 공손찬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한복은 황급히 순심과 심평 두 모사를 불러 상의했다. 순심이 말했다. 공손찬이 연대 두 지방의 군사만 몰고 들이닥쳐도 당해내지 못할 터인데 거기에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움까지 받고 있으니 막아내기 어렵사옵니다. 지금 원본초는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수하에는 이름난 장수가 극히 많사오니 장군께서는 그를 청하여 함께 기주를 다스리소서. 그는 반드시 장군을 후하게 대접할 터이니 공손찬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옵니다. 한복은 즉시 원소를 청해 오라고 별과 관순을 보냈다. 장사 경무가 간했다. 원소는 외롭고 곤궁한 처지에 빠져 우리의 처분만 바라고 있사옵니다. 비해 말하자면 품속에 든 영아처럼 젖줄만 끊으면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판이옵니다. 어째서 그에게 줄을 맡기려 하시옵니까? 이것은 호랑이를 양떼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옵니다. 한복이 말했다. 나는 원씨 가문의 은혜를 입은 고리로서 재능 또한 본초만 못하다. 옛날에도 어진 사람을 가려 자리를 양보한다 했거니 재고는 어찌 시샘만 하려 드느냐. 경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주도 끝장이구나. 이리하여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30여 명이나 되었다. 유독 경무와 관수는 성 밖으로 나와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며칠 후 원소는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다. 경무와 관수는 칼을 빼어 들고 나가 원소를 찔러 죽이려 했다. 원소의 장수 알량이 그 자리에서 경무를 쳐 죽이고 문추가 관순을 찍어 죽였다. 원소는 기주로 들어오자 한복을 분이 장군으로 삼고 전풍, 저수, 허유, 봉기 등 자기 부하에게 주의 일을 나누어 맡기며 한복의 권한을 모조리 뺏었다. 한복은 후회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마침내 가족을 버려둔 채 필마로 기주성을 빠져나와 한몸 의탁하려 진류태수 장막을 찾아갔다. 한편 공손찬은 원소가 이미 기주를 점거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우 공손어를 원소에게 보내어 땅을 갈라달라고 요구했다. 원소가 말했다. 너의 형들어 오라고 해라. 내 상의할 것이 있다. 공손어는 작별을 고하고 귀로에 올랐다. 50리도 채 못 가서였다. 길가에서 갑자기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나오더니 우리는 동승상의 호위병이다 하고 외치며 화살을 퍼부어 공손어를 죽였다. 따라갔던 사람이 도망쳐 돌아와 공손찬에게 공손어리 죽게 된 경위를 보고했다. 공손찬은 크게 노해 말했다. 원소놈이 나에게 군사를 일으켜 한복을 치라고 해놓고 저는 그것을 이용해 기주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또다시 동탁의 군사를 사칭하고 나의 아우를 쏘아 죽였다. 이 원수를 어떻게 안 갚을 수 있겠는가? 공손찬은 휘하의 병마를 몽땅 일으켜 기주로 쳐들어갔다. 원소는 공손찬의 군사가 온 줄을 알고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다.
양쪽 군사는 반하에서 마주쳤다. 원소의 군사는 반하교 동쪽에 있었고 공손찬의 군사는 반하교 서쪽에 있었다. 공손찬이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신자놈아! 내 어찌 감히 나를 팔아먹느냐? 원소 역시 말을 몰고 다리께로 나와서 공손찬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외쳤다. 한복이 무능해서 기주를 나에게 사양해 주었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공손찬이 말했다. 전날에는 내가 중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맹주로 떠받들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는 짓을 보니 참으로 이리 같은 심보에 개 같은 놈이구나. 무슨 낯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느냐? 원소가 크게 노해 말했다. 누가 저놈을 사로잡겠느냐?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문추가 말을 채쳐 나와 창을 뻗쳐들고 곧장 다리 위로 달려갔다. 공손찬은 다리가에서 즉시 문추와 맞붙어 싸웠다. 그러나 공손찬은 10여 합을 싸우다가 당해내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다. 문추는 기세를 몰아 추격해갔다. 공손찬은 진영 속으로 피해 들어갔다. 문추는 나는 듯 말을 달려 곧장 중군으로 뛰어들더니 왔다 갔다 하며 돌격했다. 공손찬의 날랜 장수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문추가 그중 1명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자 3명은 모두 달아나고 말았다. 문추는 곧장 공손찬의 뒤를 따라 진 뒤로 나왔다. 공손찬은 산골짜기를 향해 달아났다. 문추는 급박하게 말을 몰아 뒤쫓으며 소리쳤다.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공손찬은 활과 화살통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투구마저 벗겨져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말을 놓아 도망쳤다. 막 산언덕을 돌아 넘으려 할 때였다. 말이 앞발을 헛디디고 고꾸라지는 바람에 공손찬은 튕겨지듯 언덕 밑으로 떨어져 굴렀다. 문추는 급히 창으로 찌르려고 뛰어들었다. 갑자기 풀언덕 왼쪽에서 한 소년 장군이 나는 듯 말을 몰고 나오더니 창을 뻗쳐 들고 곧장 문추에게 덤벼들었다. 공손찬은 산언덕으로 기어 올라가 지켜보았다. 소년 장군은 키가 8척에 눈썹은 짙고 눈은 컸으며 넓은 얼굴에 두턱이었는데 위풍이 당당했다. 그는 문추와 50에서 60합을 크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때마침 공손찬의 구원군이 도착하자 문추는 말을 돌려 달아났다. 소년 장군도 뒤쫓아가지 않았다. 공손찬은 황망히 언덕을 내려와서 그 소년에게 성명을 물었다. 소년은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상산 진정 사람으로 성은 조가고 이름은 자는 자룡이라 하옵니다. 원래 원소 관할 하에 있던 사람인데 원소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를 버리고 장군께 의지하러 가던 길이옵니다. 이곳에서 뵐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공손찬은 크게 기뻐하며 함께 영체로 돌아와 흩어졌던 장비와 군사를 정돈했다. 이튿날 공손찬은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좌우 양대로 날개처럼 펼쳤다. 타고 있는 5천여 필의 말은 태반이 백마였다. 이것은 전에 공손찬이 강인과 싸울 때 백마만을 뽑아 선봉으로 삼고 백마장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강인들은 백마만 보면 달아났다. 이리하여 백마가 많았던 것이다. 원소는 알량과 문추를 선봉으로 삼아 각각 국노수 1,000명씩을 거느리고 역시 좌우 양대로 나누어 왼쪽에 있는 군사는 공손찬의 오른쪽에 있는 군사를 소개하고 오른쪽에 있는 군사는 공손찬의 왼쪽에 있는 군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다시 구기에게 800명의 궁수와 1만 5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진 안에 포진해 있도록 한 다음 자신은 기병과 보병 수만 명을 이끌고 뒤에서 상황에 따라 진격하거나 구원키로 했다. 공손찬은 조언을 처음 얻은 터라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편에 남아있게 하고 대장 엄강을 선봉으로 삼아 내보낸 다음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다리 위로 나가 말을 세웠다. 옆에는 붉은 바탕에 금실로 태를 두르고 숫자를 수놓은 깃발이 세워져 말 앞에서 펄럭였다. 싸움을 재촉하는 북소리를 진시부터 사시까지 울렸으나 원소의 군사는 진격해 오지 않았다. 이때 구기는 모든 궁수에게 차전패 밑에 숨어 있다가 포소리가 울리거든 일제히 일어나 화살을 쏘라고 일러놓고 있었다. 북치고 고함치며 기세를 올리던 엄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구기를 향해 덤벼들었다. 구기의 군사는 엄강이 쳐들어오자 모두 엎드려 꼼짝도 않았다. 엄강의 군사는 금방 바짝 다가들었다. 그때였다.
쿵 하는 포소리가 울리더니 그 소리를 신호로 800명의 국노수가 일제히 일어나며 화살을 퍼부었다. 엄강은 황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구기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박차내닫더니 엄강을 베어 말 아래로 떨어냈다. 공손찬의 군사는 크게 패해 달아나기 바빴다. 좌우 양군이 달려가 구하려 하였지만 알량, 문추의 군사가 소나기처럼 화살을 퍼부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원소의 양군은 진격을 개시하여 곧장 다리께로 나왔다. 앞장서온 구기는 먼저 숫자 깃발을 들고 섰던 장수를 쳐 죽이고 깃대마저 내리쳐 동강내고 말았다. 공손찬은 자신의 수기가 찍히어 넘어지자 말을 돌려 다리를 내려와 달아났다. 구기는 군사를 이끌고 곧장 후군까지 돌진해오다가 정통으로 조은과 맞닥뜨렸다. 조은은 창을 뻗쳐들고 번개처럼 말을 몰아 구기에게 덤벼들었다. 몇 합도 싸우지 못하고 구기를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린 조은은 단신으로 원소의 군사 속으로 뛰어들더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치 무인지경처럼 휩쓸고 몰아쳤다. 공손찬도 군사를 돌려 덮쳐들었다. 원소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한편 원소는 이때 느긋한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조금 전 연락병으로부터 구기가 적장을 죽이고 수기도 빼앗은 다음 달아나는 적병을 추격해갔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풍과 함께 본부의 창잡이 몇백 명과 활잡이 몇십 기를 이끌고 하하하 크게 웃으며 구경이나 할 겸 말을 몰고 나오면서 공손찬 이 무능한 놈아! 하고 말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조은이 코앞까지 돌진해 들어와서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활잡이들이 급히 활을 쏘려 하였으나 조은이 연거푸 몇 사람을 찔러 죽이자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다. 게다가 뒤쪽에서는 공손찬의 군사가 단단히 에워싸고 올라왔다. 전풍이 황급하게 원소에게 말했다. 주공! 저 수레의 빈장 속으로라도 몸을 피하소서. 원소는 투구를 벗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대장부가 전장에 나왔으면 싸우다 죽는 거지 어찌 장 속으로 들어가 살기를 바라겠느냐? 모든 군사가 마음을 합쳐 죽기를 하나고 막아 싸우자 조은은 좀처럼 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뒤이어 원소의 대부대가 덮쳐들고 알량 역시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여 두 개 부대가 일제히 역습해왔다. 조은은 공손찬을 호위하며 죽으림을 다해 몇 겹의 포위망을 뚫고 다리께로 되돌아왔다. 원소는 대병을 휘몰아 다시 다리를 건너 뒤쫓아왔다. 공손찬의 군사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강물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원소가 앞장서서 공손찬을 뒤쫓아왔다. 오리도 채 못 가서였다. 산 뒤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한때의 인마가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세 장수는 바로 유연덕과 관우, 장비였다. 이들은 평원연에 있었기 때문에 공손찬이 원소와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일부러 공손찬을 도우러 오는 길이었다. 당시 세 사람이 세 마리의 말에 나누어 타고 세 가지 병기를 휘두르며 나는 듯이 곧장 원소에게로 달려들자 원소는 혼비백산 어찌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보검마저 말 아래로 떨어내고 허둥지둥 말을 돌려 도망쳤다. 많은 군사가 죽을 각오로 싸워 구해가지고 다리를 건너갔다. 공손찬 역시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왔다. 현덕, 관우, 장비에게 인사를 마친 다음 말했다. 만일 현덕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뻔하였네. 그리고 조은에게 인사를 나누게 하였다. 현덕은 조은을 매우 아꼈고 조은은 현덕을 매우 공경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한편 원소는 한바탕 싸움에 지고 돌아오자 굳게 지키기만 하며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양쪽 군사는 달포가 넘도록 서로 대치만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갖고 장안으로 와서 동탁에게 아뢰었다. 이유가 동탁에게 말했다. 원소와 공손찬은 누가 뭐라 해도 오늘날의 호걸들이옵니다. 지금 반하에서 싸우고 있으니 전자의 조서라도 빌려 화해시켜야 하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감지덕지하여 반드시 태사께 순종할 것이옵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즉시 태부 마일제와 태복 조기에게 조서를 받들고 가라고 했다. 두 사람이 하북에 다다르자 원소는 100리 밖에까지 나와 두 번 절하고 조서를 받들었다. 이튿날 이들은
공손찬의 영체로 가서 조서를 전하고 타일렀다. 공손찬은 원소에게 편지를 보내 서로 화해했다. 마일제와 조기는 장안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공손찬은 그날로 군사를 철수시켜 돌아오다가 또다시 천자에게 표를 올려 추천하여 현덕을 다시 평원상으로 삼았다. 현덕과 조우는 헤어지게 되자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차마 떨어지지 못해 했다. 조운이 한탄하며 말했다. 전날 저는 공손찬을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역시 하는 짓이 원소와 같은 무리이더라. 현덕이 말했다. 공은 당분간 참고 섬기도록 하오.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눈물을 뿌리며 작별했다. 한편 남양에 있던 원술은 사촌형 원소가 새로 기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말 1,000필만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원소는 주지 않았다. 원술은 크게 노여워했다. 이로부터 이들 형제는 의가 상했다. 원술은 다시 형주로 사람을 보내 유표에게 양곡 20만 성만 빌려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유표 역시 거절하고 주지 않았다. 원술은 원한을 품었다. 은밀히 손견에게 편지를 보내 유표를 치게 했다. 편지의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얼마 전 유표가 공의 길을 막은 것은 나의 형 본초가 시켜서 한 짓이었소. 이제 또다시 본초가 유표와 짜고 강동을 치려 하니 공은 속히 군사를 일으켜 유표를 치도록 하오. 나는 공을 위해 본초를 치겠소이다. 두 원수를 다 갚으면 공은 형주를 차지하고 나는 기주를 차지하면 될 터이니 절대로 실수가 없도록 하오. 손견은 편지를 받고 말했다. 용서할 수 없는 유표놈아. 지난날 나의 돌아오는 길을 끊었겠다. 이런 기회에 원한을 갚지 않고 또 어느 때를 기다리겠느냐. 휘하의 장수, 정보, 황계, 한당 등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정보가 말했다. 원수는 속임수가 많아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손견이 말했다. 내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하거늘 어찌 원술의 도움을 바라겠느냐. 즉시 황계를 강가로 보내어 전선을 배치하고 무기와 군량, 말먹이를 충분히 실은 다음 큰 배에는 말을 싣게 하는 등 나를 잡아 군사를 일으켰다. 강에 있던 염탐꾼이 이 사실을 탐지하자 유표에게로 와서 아뢰었다. 유표는 크게 놀라 황급히 문무장사를 모아놓고 상의했다. 괴량이 말했다. 걱정할 것 없사옵니다. 강하태수 황조에게 강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 나가 싸우게 하고 주공께서는 강릉과 양양의 군사를 거느리고 원군이 되시면 손견이 강과 호수를 건너온다고 하더라도 어찌 쪽이나 쓰겠사옵니까? 유표는 옳게 여겼다. 황조에게 방비를 서두르라고 이르고 뒤따라 대군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렇고 손견은 4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모두 오부인의 소생이었다. 맏아들 책의 자는 백부이고 둘째 아들 권의 자는 중모이며 셋째 아들 이계 자는 수필이고 넷째 아들 광의 자는 계저였다. 오부인의 아우인 손견의 둘째 아내도 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낭의 자는 조안이고 딸의 이름은 인이었다. 손견은 소실 유씨에게서도 소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자는 공내였다. 손견에게는 이름이 정이고 자가 유대인 아우가 하나 있었는데 손견이 전장으로 떠나려 하자 여러 조카들을 데리고 나와 말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했다. 지금 동탁이 국권을 멋대로 휘두르는데도 천자가 나약하여 해내가 크게 어지럽고 각자가 한 지방씩 점거하고 앉아 힘을 과시하고 있으나 강동은 지금 평온한 편인데 작은 원한을 갚고자 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형님께서는 통촉하소서. 손견이 말했다. 아우는 여러 말 말라. 천하를 주름잡고자 하는 내가 어찌 원수를 두고 갚지 않겠느냐. 맏아들 손책이 말했다. 만일 아버님께서 꼭 가시겠다면 소자도 따라가겠사옵니다. 손견은 허락했다. 드디어 아들 손책과 함께 배를 타고 번성을 향해 쳐들어갔다. 황조는 이미 강변에 국노수를 매복시킨 채 기다리고 있었다. 손견의 배가 기슬게 접근하자 황조는 화살을 퍼부었다. 손견은 모든 군사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바닥에 엎드린 채 왔다 갔다 하면서 황조가 활을 쏘도록 유인하라고 했다. 이렇게 연사흘 동안 손견의 배들은 상륙할 듯 다가왔다 물러나고 또 상륙할 듯 다가왔다 물러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다.
황조의 군사는 그때마다 화살을 퍼부어댔다. 그러다 보니 화살이 동이 나 더 이상 쏠 화살이 없었다. 손교는 배로 날아와 박힌 것만 뽑아 얻은 화살이 수십만 개나 되었다. 그날은 마침 순풍이 불어왔다. 손교는 군사들에게 일제히 활을 쏘라고 명령했다. 강 언덕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여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손견의 군사는 기슭으로 올라갔다. 정보와 황계가 군사를 나누어 곧장 황조의 영체로 달려들고 한당이 뒤에서 대군을 이끌고 덮쳐들어 삼면에서 협공했다. 황조는 크게 패해 번성을 버리고 등성으로 후퇴에 들어갔다. 손견은 황계에게 배를 지키게 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갔다. 황조가 맞아 싸우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들판으로 나와 포진했다. 손견도 진세를 버리고 문기 밑으로 말을 몰고 나갔다. 손책도 갑옷을 걸치고 창을 뻗쳐든 채 아버지 옆으로 나와 말을 멈추어 섰다. 황조는 2명의 장수를 이끌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강하의 장호이고 한 사람은 양양의 진생이었다. 황조는 말채찍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강동의 좀도적 놈아, 어찌 감히 한실 종친의 땅을 침범하느냐. 곧 장호에게 나가 싸움을 걸라고 하였다. 손견의 진에서는 한당이 맞아 싸우러 나갔다. 2마리의 말은 서로 엇갈리며 30여 합을 싸웠다. 진생은 장호의 힘이 달리는 듯하자 쏜살같이 말을 달려 도우러 나왔다. 손책이 이것을 보고 들고 있던 창을 놓고 활을 끌어잡더니 화살을 먹여 정통으로 진생의 얼굴을 향해 쏘았다. 진생은 시위 소리와 함께 말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장호는 진생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한당이 내리치는 칼에 맞아 머리통이 반쯤이나 깎여 나갔다. 정보는 말을 놓아 황조의 진 앞으로 달려들어 황조를 사로잡으려 했다. 황조는 투구를 벗어던지고 말마저 버린 채 보병들 속으로 뛰어들어 혼란한 군사들 속에 섞여 도망쳤다. 손견은 달아나는 군사를 추격해 덮치며 곧장 한수에 다다랐다. 그리고 황계에게 지키고 있는 배들을 모두 한수로 돌려대라고 했다. 황조는 패잔병을 이끌고 유표에게로 와서 손견의 군세는 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표는 황급히 괴량을 청해 상의했다. 괴량이 말했다. 지금 군사들은 금방 지고 와서 싸울 뜻이 없사옵니다.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손견 군의 예봉을 피하면서 몰래 원소에게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청한다면 적의 포위는 저절로 풀릴 것이옵니다. 채모가 말했다. 자유의 말은 당치도 않은 졸개이옵니다. 적병은 성 밑에 다다랐고 적장은 강변에 이르렀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리오리까? 제가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한판 붙어보겠사옵니다. 유표는 허락했다. 채모는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양양성을 나와 현산에 진을 쳤다. 손책은 많은 승전군을 몰고 크게 진격해왔다. 채모가 말을 몰고 앞으로 나갔다. 손견이 말했다. 저자는 유표 후처의 오랍이다. 누가 나에게 잡아다 주겠느냐? 정보가 철청모를 뻗쳐 들고 말을 몰고 내달아 채모와 싸웠다. 몇 합 싸우지도 못하고 채모는 패하여 달아났다. 손견은 대군을 몰아 덮쳐들며 죽였다. 온 들판이 시체로 질펀하였다. 채모는 양양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괴량이 말했다. 채모는 좋은 계책을 듣지 않고 이렇게 크게 패했으니 군법에 따라 참수해야 마땅하옵니다. 유표는 채모의 누이 동생을 갓 후치로 맞아들인 때였으므로 채모를 벌주려 하지 않았다. 손견은 군사를 나누어 사면으로 양양성을 둘러싸고 공격했다. 갑자기 하루는 미친 듯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중군에 세워놓은 숫자기가 뚝 부러져 떨어졌다. 한당이 말했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옵니다. 잠시 군사를 철수시켜 돌아가도록 하소서. 손견이 말했다. 나는 여러 번 싸웠지만 싸울 때마다 이겼다. 이제 양양성 함락이 눈앞에 있는데 바람에 깃대가 부러졌다고 어찌 갑자기 군사를 파할 수 있겠느냐? 손견은 끝내 한당의 말을 듣지 않고 더욱 급하게 양양성을 몰아쳤다. 괴량이 유표에게 말했다. 제가 지난밤 천문을 보니 주장을 상징하는 별 하나가 떨어지려 하였는데 자리로 따져보니 손견에 해당하였사옵니다. 주공께서는 속히 원소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을 청하소서.
유표가 편지를 써놓고 물었다. 누가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느냐? 건장한 장수 여공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나섰다. 소장이 가겠사옵니다. 괴량이 말했다. 내가 가겠다니 내가 일러주는 말을 잘 들으라. 너에게 군마 500기를 줄 터이니 활 잘 쏘는 자들을 많이 골라 데리고 가되 적의 포위를 뚫고 나가거든 곧장 현산으로 달려가거라. 그들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할 것이다. 너는 군사를 나누어 100명은 산꼭대기로 올려보내 돌을 모아놓고 기다리게 하고 국노수 100명은 숲속에 숨어 기다리게 한 다음 적이 바투 추격해오거든 곧장 달아나지 말고 이리저리 돌아 달아나면서 군사를 숨겨놓은 곳으로 유인하여 일제히 돌과 화살을 퍼부어라. 그리고 만일 이기거든 연주포를 쏘아 신호를 올려라. 그러면 성에서도 즉시 나가 받아치겠다. 만일 추격병이 없다면 포를 쏘지 말고 갈 길이나 가라. 오늘 밤은 달빛도 그리 밝지 않을 터이니 해걸음에 성을 나가도록 하라. 여공은 계책을 받고 물러나와 군사와 말을 가려 준비한 다음 해걸음이 되자 가만히 동문을 열고 성을 빠져나갔다. 이때 손견은 막사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함성을 듣고 급히 말에 올라 30여 기를 이끌고 영체 밖으로 뛰어나왔다. 군사 하나가 아래였다. 한때에 인마가 나는 듯이 성을 빠져나오더니 곧장 현산 쪽으로 향해 갔사옵니다. 손견은 장수들을 부르지도 않고 30여 기만을 이끌고 추격해 갔다. 여공은 이미 숲속에 이르러 국노수들의 매복을 끝내놓고 있었다. 손견의 말은 유독 빨랐다. 단기로 앞장서 달려갔다. 여공의 군사는 곧 잡힐 듯 달아났다. 손견은 큰 소리로 외쳤다. 달아나지 말라. 여공이 말을 돌려 손견에게 덤벼들었다. 겨우 한번 맞붙어 보고는 그대로 산길로 빠져 달아났다. 손견은 그를 뒤쫓아 들어갔다. 그러나 여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손견은 산으로 올라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꽝하고 나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산 위에서는 돌덩이가 어지럽게 굴러떨어지고 숲속에서는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손견은 돌과 화살을 맞아 머리가 깨져 골이 흘렀다. 말과 함께 현산 밑에서 죽으니 그의 나이 겨우 37세였다. 여공은 뒤따라온 30여 기도 길을 막고 모조리 죽인 다음 연주포를 쏘아 신호를 올렸다. 성 안에서는 황조, 괴월, 채모 등이 제각기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나왔다. 강동의 여러 부대는 큰 혼란에 빠졌다. 배를 지키고 있던 황계는 하늘 높이 끓어오르는 함성을 듣고 수군을 이끌고 달려오다가 정면으로 황조와 마주쳤다. 황계는 두어합도 싸우기 전에 황조를 사로잡았다. 정보는 손책을 보호하며 달아날 길을 찾다가 여공과 마주쳤다. 정보는 말을 달려나가더니 몇 합도 싸우지 않아 여공을 창으로 찔러 말 아래로 떨어냈다. 양쪽 군사는 날이 밝을 때까지 크게 싸운 다음 각각 군사를 거두어 유표군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손책은 한숫가로 물러나왔다. 손책은 그때서야 아버지 손견이 난전에 맞아 전사하고 시체마저 유표의 군사가 이미 성 안으로 떠매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목 놓아 울었다. 모든 군사도 따라 울었다. 손책이 말했다. 아버님의 시신이 저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느냐. 황계가 말했다. 여기 황조를 사로잡아 놓았으니 사람을 하나 골라 성 안으로 들여보내 강화를 하고 황조와 주공의 시신을 바꿔오도록 하소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굴리 황계가 나서며 말했다. 제가 유표와 면식이 있사오니 저를 성 안으로 보내주소서. 손책은 승낙했다. 황계는 성으로 들어가 유표를 만났다. 그리고 오게 된 이유를 말했다. 유표가 말했다. 문대의 시신은 내 이미 관에 넣어두었으니 속히 황조를 돌려보내고 양가가 각자 군사를 파하여 다시는 침범하지 말도록 하라. 황계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 막 떠나려 할 때였다. 계단 밑에 있던 괴량이 나서며 말했다. 안 되옵니다. 안 되옵니다. 제게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강동의 군사는 한 명도 돌려보내면 안 되옵니다. 청컨대 우선 환계부터 참아소서. 그런 다음 계책을 쓰소서. 바로 적을 추격하던 손견이 막 죽었는데 화해를 청하던 환계가 또 죽는 게냐. 이다. 환계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시평야 제후들이 어지럽게 서로 다투어 천하는 이미 사분오열되어 있다. 한 사람의 동탁도 죽지 않았는데 또다시 무수한 동탁이 생겨나고 있으니 천하를 통일하기는 진실로 어렵겠고 셋으로 틀어잡기 또한 쉽지 않겠다. 이번 회에서는 손견의 죽음과 손책의 등장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손권 때문에 서술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권은 겨우 이름만 나타날 뿐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손책이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하지만 유비, 조조와 함께 천하를 삼분하는 것은 손권이다. 삼국의 주라면 원소나 공손찬 등은 모두 객이고 유비가 삼국의 주라면 손권 또한 객일 뿐이다.